자, 이제 43페이지 이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용가에서 뭐 예성공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 70조 1항 2항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초특급 A급이고요. 왜 초특급 A급이죠? 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이 제도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전부 다 입법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입법했기 때문에 되게 교수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 영국에 있는데, 영국은 우리하고 법제가 다르죠, 어차피. 그래서 대륙법께서는 우리만 입법했다 해가지고 되게 자랑스러워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건 능동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수동형이라는 게 있죠. 수동형. 그 다음 이제 원시형. 그 다음 이제 후발형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능동형이죠. 능동형이 뭐냐? 자,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지명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때 이 지명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거든요. 그럼 채권 양도가 유효면 누가 권리자예요? 병이죠. 채권 양도가 무효라면요, 갑이 권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병이 을한테 먼저 이행해소를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 채권 양도가 무효라면 갑이 을한테 이행해소를 제기하겠다. 그 다음 이건 실체법상 양립이 불가능하죠. 이때 심판 순위를 붙였어요. 주의적 공고, 예비적 공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건 예비적 공동소송인이 되겠죠? 그죠? 근데 심판 순위를 붙이지 않았어요. 채권 양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승소시켜 주세요 하면 선택적 공동소송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저번에 저하고 배웠던 객관적 원시적 병합에서 선택적 병합은 양립이 가능했었죠. 예비적 병합은요, 양립이 불가능했었죠. 대신 우리는 지금 주관적 병합하고 있는 거죠. 주관적 병합에서는 예비적이든 선택적이든 전부 다 양립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양립이 가능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 병합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 왜 그래요? 70조 1항 법전을 한번 펴보면, 70조 1항 법전을 한번 펴보시면 입법자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적어놨어요. 그렇죠? 민소법전 70조 1항에 보면 법률상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적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예비적 공동소송이든 선택적 공동소송이든 양립이 불가능해야 돼요. 양립이. 그 다음 이렇게 심판 순위를 정하면 뭐가 돼요? 예비적 공동소송이죠. 심판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선택적 공동소송이죠. 그 다음 실제로 이 능동형이 많을까요? 실무에서 많지 않죠. 이유는 뭐죠? 자, 여기 보면 이 지명채권을 이렇게 양도했다는 건 갑과 병 간에 무슨 원인관계가 있겠죠. 그럼 갑은 채권을 양도했잖아, 병한테. 그럼 갑은 이해관계가 이제 끝난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비적 공고로 나서준다고요?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 드물겠죠? 그 다음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운 적 있죠? 물권법에서. 거기 하자담보 책임 묻잖아. 그렇죠? 누가 주체예요? 그 구조에 있는데, 집합건물법. 누가 주체죠? 항상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항상 현재의 소유자가, 수분양자 아닙니다. 1차에 나옵니다. 그거 민법에. 항상 현재의 소유자가 그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뭐 아파트에 근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은 폐지가 됐지만 주택건설 촉진법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자담보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할 수 있어요. 주체예요, 주체.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집합건물법상 현재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입장에서는 내가 권리 주체인지 아니면 그 현재의 소유자가 권리 주체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맞죠? 그때는 어차피 양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때는 심판 순위를 세울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끼리 가능한 거거든요. 보통 보면. 자, 그래서 그게 44페이지 가보시면 44페이지 가보면 방가로 3번에 보면 소송의 형태가 나와 있고 그 소송의 형태 부분에서 동그라미 1번 능동형, 수동형 나와 있죠. 그 능동형, 수동형에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주의적 원고는 입주자 대표회의, 예비적 원고는 구분 소유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경우라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제 수동형을 해야 되는데 수동형. 근데 이거 나오는 거 맞아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맞죠? 안 나오고 있죠. 이거 어제 나왔는데 있죠. 오늘 왜 안 나와요 이거? 근데 이거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수동형. 그래서 수동형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본인이고요, 얘가 대리인이고요, 그 다음 갑이 상대방이에요. 만약에 병이 유권대리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을이죠. 자,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이행해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병이 무권대리면 병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병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게 유권대리면 자 주의적 피고, 무권대리면 예비적 피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비적 공동소송이죠. 선택적 공동소송은 뭐예요? 유권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법관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잖아, 맞죠? 즉 심판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선택적 공동소송이죠,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 원시형이 뭐예요? 원시형. 처음부터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원시형이죠. 후발형이 뭐예요? 후발형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을이 나는 병한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의심스럽죠. 그래서 병을 추가하는 거예요. 소송 계속 중에 병 추가할 수 있어요? 됩니다. 왜? 70조 1항에 보면 67조 1항을 준용하니까. 70조 1항에 보면 60조 1항을 준용하죠. 그렇죠? 68조 1항을 준용하죠. 그래서 68조 왜 내지니까 그 68조 가보시면 그게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죠. 그래서 70조에서 68조 준용하니까 가능한 거죠. 대신 또 68조 1항 준용하니까 1심만 됩니다. 항소심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2002년도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 혹시 2002년도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 실무는요, 이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긍정했을까요? 부정했을까요? 긍정했을 것 같아요. 부정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법원 판례 부정했죠. 왜? 조문이 없잖아요. 보통 조문이 없으면 판례 부정합니다. 맞죠? 판례는 좀 보수적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이 부정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리나라 통설이었거든요. 그래서 긍정론자가 통설이었는데 대법원 판례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정설에. 누굴 것 같아요? 그 호문혁 교수님이 찬성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분이 하버드 로스쿨로 2001년도에 비스팅 스칼러죠. 그 방문 교수로 가거든요. 그 방문 교수가 보통 2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2003년에 돌아오죠. 이거 입법 2002년에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론자가 나갔잖아. 그럼 빨리 입법해야지. 아, 진짜예요, 진짜. 이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호문혁 2003년 판에 머리글에 보면 내가 그렇게도 반대하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입법되었다면 이렇게 적어놨어. 진짜로. 그 다음 호문혁 책에 보면 예비적 공동소송은 그래도 봐줄만 하대요. 왜냐하면 심판 순위를 정하는 거니까. 근데 선택적 공동소송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제도래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채권양도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이 병이나 갑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소송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유권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 모르겠으니까 법관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어딨냐. 이건 처분권자에 반한다, 이거는. 그래서 호문혁 책에 보면 이 70조를 막 축소해서 가거든요, 막. 말도 안 되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학설들이 막 갈리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 쓴 사람이 누구냐면 강현준 교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강현준 교수님이 회장일 때 입법하셨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제일 많다. 그래서 보통 수험가에서 여러분 수험서 보잖아요. 보면 대부분 강현준 견해요. 그래서 뭐 1설, 2설, 3설 뭐 갈리는데 보면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방가로 2번으로 개정 전에 견해 대립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판례는 부정설이었으나 지금은 긍정설이 입법화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소송의 형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45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보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이 법률 있죠. 법률은 실체법에 한할까요? 아니면 소송법도 포함될까요? 소송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대법원 판례가 더 진보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건이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는데 갑이라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잘린 사람이 입주자 대표를 상대방 잘린 사람이 새로 뽑힌 사람을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동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란을 제기했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살짝 얘기해줬어요. 확인의 소는 단체 피고설이라고. 단체를 상대방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 뽑힌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 이때 처음에 새로 뽑힌 사람을 상대방으로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피고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쨌든 피고 적격이 새로 뽑힌 사람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거잖아. 법률상 양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왜? 그 법률은 실체법에 한하지 않는다. 모두 포함이 된다. 소송법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히려 원심은요, 1심, 2심은 실체법에 한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각하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법원이 더 진보적인 판결을 냈어. 이건 오히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4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45페이지 제일 위에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다만 판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으면 실체법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소송법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피고 적격자가 을인지 아니면 병인지는 누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가에 따라 일방에 따른 청구는 부적법이지고 다른 일방인의 청구는 적법일 수 있는 경우, 즉 을을 먼저 피고로 제기한 소송 중에 병을 예비적 피고로 추구하는 것은 뭐하다? 적법하다는 거죠. 적법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공동소송의 일반 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심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의 면, 그 다음 판결의 면, 그 다음 상소의 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심리는 67조를 준용하니까 67조 펴보세요. 그 1항과 2항을 묶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소송 자료의 통일이라 그러죠. 67조 3항을 뭐라 그래요? 소송 진행의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송 자료의 통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일단 제가 호문역은 되게 좁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나아 목차를 보면 나아 목차 하나 물어볼까요? 이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은 어제 우리 배운 그 법리에 따르면 필수적 공동소송입니까? 통상 공동소송입니까? 원래는요. 이게 통공이에요,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형사권의 공동기소게 청유예요? 합의예요? 공유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회사관계 소송이에요? 아니잖아. 통공인데 67조를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론상 문제가 있다는 거지. 누가? 호문역이. 그래서 호문역 교수는 나는 준용이란 건 법적 성질에 맞게 이용하는 게 준용이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준용이 아니다. 따라서 호문역은 소송 자료의 통일에 대해서만 준용을 하고 여기 보면 나아 목차를 보면 소송 진행의 통일, 본안 재판의 통일 법리만 준용을 하고 소송 자료 통일의 법리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나아 목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통상 공동소송이므로 소송 자료 통일 법리를 제외하고 소송 진행의 통일, 본안 재판의 통일 법리만
준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세요. 소송 자료 통일을 준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을은 자백했거든요. 병은 다 떴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백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한 거죠. 소송 자료에 관한 통일을 준용 안 하니까요. 호문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을은 자백을 하는데 병은 부인하죠. 그럼 67조 1항을 준용하는 입장에 따르면 왜? 우리 법전에 준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맞죠? 이 자백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자백은 불리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갖춰야지. 이게 이시훈 교수거든. 근데 여기 보세요. 을은 자백하고 병은 부인하면 무효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 병도 자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유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을도 자백했고 병도 자백했는데. 그럼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유권 대리가 되기도 하고 무권 대리가 되기도 하는 겁니까? 서로 모순되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 동시 자백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맞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음 목차를 보면 자백 같은 불리한 소송행위의 경우에 준용 규정상 전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원래 다수 견해지만 두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들의 동시 자백은 마다 무의미하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게 각주 49번에 상세하게 적혀 있고 이게 강현준 교수 견해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만약에 선택적 공동소송이죠. 그럼 동시 자백하는 건 무의미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예비적 공동소송이죠. 그럼 을이 만약에 자백했죠. 그러면 갑 청구 인용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을만 자백하는 것도 유효하대요. 이게 심판 순위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을이 자백했다고 해서 이건 인락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자백했다고 해서 반드시 갑 승소 판결을 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갑 만약에 청구 기각 나오면 그때 병도 막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병 자백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각주 49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수험서 같은 거 보면 1설, 2설, 3설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 이제 강현준 교수위원회가 3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런 견해 대립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그래서 호문적은 통공으로 보니까 67조 1항은 준용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자백하는 거 유효하게 되는 것이고 이시훈 교수는 67조 1항을 전면 준용하기 때문에 혼자 자백하는 건 무효가 되지만 전원이 같이 자백하면 그건 유효하다 되는 거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을도 자백하고 병도 자백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유권 대리기도 무권 대리도 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 3설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소송 진행의 통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건 67조 3항을 준용하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쟁점이 있는 게 4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줄 거 놨죠? 청구 인락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 맞죠? 청구 인락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을이 인락을 했습니다. 을이 인락을 했어요.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을이 인락했다니까, 바로. 주의적 피고가. 인락하는 게 유효일까, 무효일까? 유효다 손으로 봐. 나 유효인 것 같다. 무효다 손은 무효. 유효합니다. 왜 유효하죠? 70조 1항에 조문이 있어요. 70조 1항 단서 보세요. 소치와 포기나 화해는 각자 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처분권지를 존중해줘가지고 소치와 포기나 화해는 각자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을 인락이면 뭐하고 똑같아요? 갑 청구 인용 확정이죠? 갑 청구 인용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반드시 기각해야 돼요. 그게 70조 2항이에요. 조문이 있어요. 이게 객관적인 예비적 병합하고 달라요. 객관적 예비적 병합은 주의적 청구 인용하면 예비적 청구 판단할 필요 없죠. 근데 주관적인 예비적 공동소송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보시면은.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70조 2항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공동소송을 재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이 그림에서 있죠. 병이 인락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조문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각자 갈 수 있도록 했으니. 근데 이게 처분권지에 반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 가능하다 그러면 병 인락이 가능해버리면 갑 청구 인용이죠. 그럼 이 부분은 심리도 안 하고 반드시 기각해야 되거든. 70조 2항. 심리도 안 하고 반드시 기각해야 되거든요. 그건 갑의 의사에 반하잖아요. 갑은 1차적으로 지금 을한테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심리도 안 하고 기각이고 병이 인락했으니까 인용이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강인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이 먼저 인락했죠? 근데 이거 심리해봤는데 이게 만약에 인용이잖아요. 그럼 병이 인락하는 건 무효래, 무효. 근데 만약에 병이 인락을 한 상태에서 이거 심리해봤는데 이 부분 기각이죠?
그럼 그때는 병의 인락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목차 청구 인락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시훈, 강현중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건 사실 학설만 있거든요. 판례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학설만 있는데 예전에 사법시험에 나왔었어. 전부 다 학설만 쓰는 거로. 근데 우리 시험은 보통 판례 있는 거 내잖아, 그렇죠? 2차 시험 보통 판례 있는 거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판례 있는 거로 한번 가볼까요? 판례 있는 거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47페이지 방가로 2번 판결에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서 판결하라 70조 2항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이때 심리를 해봤는데 갑의 을에 대한 청구는 인용이에요. 청구 인용.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청구가 어떻게 돼요? 기각돼야 되죠? 그 70조 2항이죠? 근데 판단을 안 했다고 해볼게요. 이 판단 안 했어요. 그러면 재판 누락이에요? 판단 누락이에요? 재판 누락이에요? 판단 누락이에요? 판단 누락이죠? 판단 누락입니다. 왜? 67조 준용하잖아. 주문해서 빠뜨리면 재판 누락 같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준용을 했으니까 뭐라고요? 판단 누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을이 항소하겠죠? 을이 항소하면 이 부분도 2심 될까요? 1심에 머물러 있을까요? 2심 된다니까. 판단 누락이니까 전부 다. 왜? 유권 대리, 무권 대리는 한 사람이 판단해야죠. 저 변론 분리하면 되겠어요, 저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그러면 항소심 가고 이게 1심에 머물러 있으면 항소심 법관은 유권 대리 판단하는데 1심 법관은 무권 대리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립이 어차피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맞지,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판례가 있는 건, 이거 45, 사법시험 문제고, 판례가 있는 건 이거예요. 이때 병이 항소할 수 있어요. 나는 기각 판결 받아야 되는데 왜 기각이 안 나왔냐고 그래서. 병이 항소할 수 있냐고. 됩니다. 이 판결 자체가 70조 2항을 위반한 판결이죠? 병이 항소했죠? 그럼 위에 부분도 어떻게 돼? 같이 다 2심 돼요. 그게 2008년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동그라미 1번에서 세 번째 줄 내려가면 판례도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 청구에 대한 이루어진 판결의 소송상 성격은 흠이 있는 전부 판결이며 이때 누락은 판단 누락이죠.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상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진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배웠던 그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무슨 판결해야 돼요? 전부 판결해야 돼요. 재판 누락이야, 판단 누락이야? 판단 누락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변론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판결이 안 되니까 이 예비적 아니면 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추가 판결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2018년 판례죠. 그렇죠? 자, 그래서 4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중 일부 공동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당사자를 위해서 추가 판결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 다음 4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소치하의 경우와 심판 대상 이렇게 적혀있죠? 그렇죠? 자, 이건 별표한 개 하고 찍어보는 거죠. 근데 갑이 아무리 보니까 봐도 이 유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갑이 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소치하를 했어요. 갑이 을의 동의를 받아 소를 취했거든요. 이 소치하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몇 조죠? 70조 1항 단서야 아까 방금 맞죠? 소치하 청구 포기나 화해는 각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소치하 유효하죠? 이거 없어졌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부분 뭐예요 지금? 밑에 거죠? 이거 반드시 판결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심리해야 돼. 그렇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2번 소치하 심판대상 판례입니다. 읽어보시면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뭐다?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상소의 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소의 면.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합의락정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거 적용 없거든요. 그럼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도 70조에서 67조를 준용하게 돼 있는 거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런 거 적용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방금 을이 여기만 항소했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2심되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심판 대상이야. 그냥 무조건 전부 다 심판 대상이에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런 거 적용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방가로 3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가면 판례도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의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2심되어 심판 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 상소심의 심판 대상은 주의적 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의락정 필요성을 고려 심판 범위를 판단을 하라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4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관련 사례 나와 있는 거. 자, 어제 배웠는 거 우리 예약 완결권 기억나세요? 어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사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변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동차 판매점을 하는 을은 이때 갑 종중으로부터 1억 원을 병으로부터 2억 원을 각각 이렇게 정해서 차용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갑 종중 및 병과 한 개의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X 토지에 대해서 갑 종중과 병의 채권액에 비례해서 갑 종중은 얼마? 3분의 1이죠? 병은 얼마? 3분의 2 각자 특정해서 공동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 갑 종중은 변제기가 지난 후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지분에 기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득이 절차 소를 제기했죠. 이때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갑 종중은 병을 공동공구로 추가하는 신청했는데 자, 일단 갑 종중의 이 사건 소제기 끊어요. 자, 이 사건 소제기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왜? 제가 어제 나눴잖아요. 각자가 독립된 지분권을 갖고 있는 관계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단독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그 판례란 말이에요. 그럼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때 추가 신청이 적법하냐? 자, 제가 어제 각자가 단독으로 가능한데 우연하게 같이 하면 통상공동소송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갑하고 병은 뭐가 돼요? 통공이거든요. 통상공동소송인 추가돼요, 안 돼요? 그 부분이 한 장 넘겨보면 50페이지 가보시면 50페이지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페이지 가보시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문제점에서 양가로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68조에 조문이 있는데. 그 다음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돼야 안 돼요? 되지! 준용하니까. 그럼 명문에 조문이 없는 게 뭐예요? 그게 통공이거든요. 통상공동소송인은 68조가 준용되는지 전혀 조문이 없잖아요. 그럼 견해가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학설이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막 이렇게 있는 거죠. 맞죠? 우리 대법원 판례는 무슨 입장일까요? 부정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 읽어보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아닌 사건에 있어서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판례를 원용하면 방금 변호사 시험에서도 통상공동소송인이죠. 갑은 병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막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51페이지 선정 당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줄여서 선당이라 그러죠? 수험가에서 이 선당은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선정 당사자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공부하실 때? 예?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제3자 소송 담당 중에서 임의적 소송 담당 중에서 명문에 규정이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명문에 규정이 세 가지 뭐 있어요? 선정 당사자, 추심 위임배서의 피배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원래는 허용이 안 됩니다.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하고 신탁법 6조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신탁법 6조 아니면 변호사 대리 원칙에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때는 유효한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이 선정 당사자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정 당사자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 근데 왜 있을까요?
이순책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순책은 여기 왜 있죠? 일본책이 여기 있어요. 진짜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강의해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왜 맞죠? 선정당사자는 공동소송을 이해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조문을 펴보시면 53조 한번 펴봐요. 거기 보면 52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죠. 52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뭐 있어요? 조합이요. 그렇죠. 그럼 비법인 사단일 때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어제 저하고 배웠는데 비법인 사단의 법률 관계에서 총유죠. 보존 행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갑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하든 민소법 52조. 아니면 그 비법인 사단의 사원 전원 명의로 고유 필속 공동소송인 가능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그림에서 갑 이름으로 소송할 때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여지가 없죠, 이때는. 53조에서 읽어보면 52조의 경우에 안 된다고 적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A를 선정 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나요? 이게 될까 안 될까요? 이게 됩니다. 이건 되죠. 이건 갑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데 뭐. 그렇죠? 그게 지금 51페이지에 로마자 2번 요건 부분에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네 번째 줄에 가면 즉 여러 사람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읽어보면 적용될 수 있다고 적혀 있잖아. 그렇죠? 그 주석 민사소송법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맞죠? 혹시 코멘따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일어인데 주석서를 코멘따르라고 합니다. 주석서. 그 주석서가 뭐냐면 우리 1조부터 502조까지 있거든요, 민소법. 그러면 1조 502조까지 조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서를 쓰려면 외국의 입법례를 먼저 적어줘. 이 조문이 외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우리나라의 모든 학설 판례를 다 적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게 타당하다고 뭐 그 적는 사람이 이제 자기 의견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통 이 주석 민소송법 누가 쓸 것 같아요? 그 부장 판사들이 있습니다. 현직 부장들이. 아니면 로스쿨 교수들. 그렇죠? 그래서 권위 있는 책이겠죠?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나오는데 권위 있는 책입니다. 그럼 권위 있는 책에 부장 판사가 자기가 이렇게 써서 놨으니까 맞겠죠? 맞겠죠? 그렇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 막 수험가에서 무슨 이상한 견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 못 찾아볼 것 같아요. 이 주석 찾아보는 거 일단은. 맞죠? 그다음 권위 있는 교과서 아니면 정말 교과서도 안 나오면 논문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나중에 내려보내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저한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끼리 서로 싸워봤자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꼭 2차 할 때 보면은 뭐 자기들 수험생들끼리 막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하고 있더라.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참, 어제 시작할 때 말해야 되는데,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원래 제 기본 강의 들으면, 저 앞에 그 소장을 주는데 소장에 원고가 저거든요.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 전화번호가 이거거든요, 이거. 이게 제 전화번호거든.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전화로 해도 된다. 아니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쳐요. 그럼 제 카페가 나오거든요. 카페에서 오셔서 뭐 질문해도 됩니다. 근데 뭐 급하면 전화로 하면 되겠죠? 전화로 하면.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지워보면 이제 그게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학설, 그렇죠? 그 다음 판례, 그 다음 검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 법전으로 65조로 한번 펴보세요. 65조. 65조 펴보면 앞에 문장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전문. 그 뒤에 문장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후문.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문이 있고 뭐예요? 후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선정 당사자는
전문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후문이 뭐죠? 권리, 의무, 동종, 원인, 동종, 종류가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 당사자는 이 관계에 있을 때 공동의 이해관계라는 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관계에서는 공동의 이해관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원래 통솔이고 판례입니다. 통솔이고 판례예요. 그래서 전문은 인정되는데 후문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이 배운 적이 한번 있을 건데, 이걸 머리 걸쳤다면 관선수의라 그러거든. 머리 걸쳤다면 관선수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관이 뭐냐 하면 관련재판자, 선이 뭐냐 하면 선정당사자, 그 다음 수는 수정인데 어제 배웠어요. 무슨 수정이었죠?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증거공통의 원칙, 주장공통의 원칙 했었잖아, 맞죠? 그 다음 2가 뭐냐 하면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이라고 해요. 이론상 합의를 확정 소송. 이론상 합의를 확정 소송은 원래 제 책에 있는데 어제 잠깐 안 했네. 혹시 이론상 합의를 확정 소송이 뭔지 아세요? 자,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등기부가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 이게 원인무효. 그때 등기의 공신력, 선의치 등이랑 인정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다 원인무효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말소를 시켜야지 자기 이름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정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구하는 거고, 또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또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맞죠? 자, 이렇게 구했을 때 무슨 공동소송이죠? 어제 우리 배운 지식으로 형성권의 공동기석이에요? 총입니까? 합입니까? 공유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죠? 이거 통공이야. 통상 공동소송이지만 이론상으로는 합의확정 될 필요가 있죠. 왜? 다 지워져야지 갑 이름으로 돌아오니까. 그럼 어쨌든 갑의 입장에서는 전원한테 다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소송에서.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 관리처분권이 공동으로 기성하는 관계는 아닌데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합의확정될 필요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 근데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은 지금 전부 다 통상 공동소송으로 보거든요. 통상 공동소송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제 배운 지식으로는 통공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우리 36페이지 가보시면 36페이지 방가로 4번 기타의 수정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얘가 나와 있어요. 얘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 이론 뭐 이런 말 있죠. 이론상 합의확정 소송 이론 이런 말 있잖아, 맞죠? 그 얘가 있는데 사실은 전부 뭐라고요? 통공이다. 그냥 통상 공동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다시 지금 51페이지로 돌아오면, 그래서 51페이지, 52페이지, 그래서 52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판례가 있죠. 그 판례 부분에서 방가로 1번 원칙적 입장인데 읽어보세요. 65조 전문만 공동의 이해관계 인정하잖아요. 후문은 인정 안 하잖아. 동종은 안 된다고 막 적어놨잖아요. 맞죠?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방가로 2번 예외적 입장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유명한 판례인데, 자, A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가 임차인, 임대인이 됐죠. 그럼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보통 보증금을 지급하잖아요. B도 나중에 갑하고 해서 보증금 지급했고요. C도 지급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인의 임차인들이죠. 근데 문제는 갑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A, B, C가 피해자들이에요, 피해자.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A, B, C 보니까 A가 좀 똑똑해 보인다. 너 선정 당사자는 나서라. 그래서 A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럼 이때 A, B, C의 관계는 65조 전문입니까? 후문입니까? 후문이죠.
종류가 동일한 거잖아요. 무슨 임대차 계약을 뭐 동시에 체결했어요? 같이?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근데 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했잖아요. 그게 지금 방가로 2번 예외적 입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수인의 임차인 사건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게 만약에 또 나온다고 칩시다. 맞죠? 공동의 이해관계 긍정할래요? 부정할래요? 긍정해야죠. 그래야지 뒤에 쓸잖아요. 부정해버리면 선정 당사자가 부적부한데 그 다음 쓸 게 없잖아. 맞죠? 그래서 검토 가보시면 저는 소수를 따른 거죠. 65조 전문은 견해 드립 없어요. 65조 후문의 경우에 되는데 일률적으로 부정할 게 아니다. 65조 후문이라 하더라도 수인의 임차인 판례 이런 것 같이 주요한 공격 방어 방법을 공통원하는 경우에 속한다면 이때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긍정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공동의 이해관계를 긍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선정의 방법 돼 있는데 자, 선정 당사자 할 때 선정 당사를 뽑는 걸 선정행위라고 하는데 선정행위는 사법행위일까요? 소송행위일까요? 당연히 소송행위죠. 저 지금 민소부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소송행위에는 부관 붙이는 게 원래 안 되잖아요. 부관이 뭐예요? 조건이나 기한 붙이는 거잖아. 근데 기한은 못 붙입니다. 근데 이 조건과 관련해서 한 장 넘겨보면 53페이지 제일 위에 신급을 한정한 선정의 인정조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즉 너는 1심에 대해서만 선정 당사자다 하는 식으로 신급 한정하는 거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문구를 잘 적어야 돼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문구를 잘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지워보면 이 선정 당사자와 관련해서 제1심 소송 절차에 관하여 이거 하고 이게 판례에 따르면 달라요, 뜻이. 제1심 소송 절차만을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 신급 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제1심 소송 절차에 관하여라고 했죠? 이건 신급 한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사건명을 특정하기 위해서 불과한 거지 신급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자 판례라 그러거든요. 만 붙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신급 한정하는 거로 본다는 거. 그렇죠? 그게 지금 53페이지 양가로 3번 검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검토가 아니고 판례 나와 있고요. 그 판례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판례는 읽어보면 신급 한정하는 거 긍정하죠. 하지만 동그라미 2번 하지만 계속된 설시에서 뭐 이렇게 돼 있다 맞죠? 그래 동그라미 2번에서 네 번째 줄 내려가면 제1심 소송 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 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재는 사건명 등과 더불어 선정 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되고 따라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판례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선정의 시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송 계속 전후를 불문한다. 그렇죠? 특히 그 소송 계속에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는 거죠. 53조 2항 이때 과연 당사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선정자들이 유지하는지 견해 드립이 있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54페이지 제일 위에 개별적인 선정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다수결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A가 A, B가 A, C가 A, D가 A 하는 식으로 개별적인 선정 행위라는 걸 하는 것이지 3명이 찬성하면 선정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58조를 펴보시면 거기 보면 53조가 문제가 됩니다. 그걸 뭐냐면 선정서라 그래 실무에서. 선정서. 무슨 말이냐. 선정할 때 있죠.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라비아자 5목차를 보면 선정서의 작성 제출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선정서 몇 장 제출돼야 돼요? 1장,
2장, 3장, 4장 제출돼야 하잖아. 만약에 조합이 있는데, 갑조합이 있는데, 갑조합의 조합원이 10만 명이거든요. 그때 A라는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정 당사자로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정서 몇 장 필요한 거예요? 이론상. 10만 장 필요하죠. 그 다음 그 선정서는요. 별책부록, 즉 소장의 뒤에 첨부가 되거든요. 실무상. 그럼 트럭으로 오겠죠. 10만 장인데.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선정 당사자의 법적 성격 자체가 임의적 소송 담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 선정서 이런 것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임의적 소송 담당 긍정할 여지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게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아파트 관리단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임의적 소송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로 가지 않습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맞죠? 자, 그 다음 로마자 4번에 보면 선정 효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밑에 선정 당사자의 지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칙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를 선정 당사자로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때 A가 갑한테 소를 제기했을 때 갑이 있죠. A를 스타벅스 카페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1억 원 청구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한 7천만 원으로 합의하자. 청약. A도 그렇게 하겠대요. 승낙. 이건 민법상 화해 계약한 거죠. 그러면서 A가 소를 취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취합의라 그러죠. 이 소취합의의 법적 성격은 사법행위입니까? 소송행위입니까? 사법행위다 손 들어봐요. 아니다 소송행위다 손 들어봐요. 다시. 자, 사법행위다 손 들어봐. 사법행위. 사법행위입니다. 왜 사법행위죠? 소송행위가 뭐죠? 소송행위가 뭡니까? 민사소송법에 요건, 효과가 적혀있는 행위를 소송행위라고 해요. 이걸 요건 및 효과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66조를 펴보시면 소취하는 규정이 있지만 소취의 합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럼 요건 및 효과설에 따를 때 이건 소송행위 아닌 거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그럼 무슨 행위예요? 사법행위, 민법행위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선정 당사자는 이 선정자들을 대신해서 이 선정 당사자는 선정자들을 대신해서 일체 소송행위, 사법행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사법행위라 그랬잖아. 그럼 이 소취합의의 효력은 누구한테 미치는 겁니까? A, B, C, D한테 미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명한 판례다 이 말이죠.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이때 이 A가 X라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 다음 이 X 소송 대리인 변호사예요. 그래서 A가 X하고 변호사 보수 약정을 했거든요. 돈 주기로. 그럼 이 변호사 보수 약정의 효력이 A, B, C, D한테 미칠까 안 미칠까? 자, 미친다 손들어. 미치는 것 같다. 안 미친다 손들어.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왜 안 미치죠? 왜 안 미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꼭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잖아. 당사자 본인 소송이 원칙이죠? 꼭 변호사 선임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 다음 실제로 이 그림에서 A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면 누구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아요? A, B, C, D하고 상의해야죠. 자기를 뽑은 사람들하고. 실제로 변호사 선임 권한은 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실무에서. 그래서 A가 X를 선임하고 변호사 보수 약정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게 A, B, C, D한테 바로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지금 54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거기 보면 막 줄 거 놨죠? 읽어보시면 말로 다 했습니다. 말로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90조 2항을 펴보시면 90조 2항을 펴보시면 거기 펴보시면 그걸 특별수권사항이라고 하는데 90조 2항 선정 당사자에게 적용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선정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이 아니에요.
당사자이기 때문에 입법론은 변론으로 하고 90조 2항 특별수권사항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줄 꺼져 있는 거예요. 제한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 선정당사자 너 소치하지 마. 그건 채권적 효력밖에 없어. 상대방한테 대항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정당사자는 일체 소송행위, 사법행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그리고 판례는 돼 있는데 무슨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의 효력은 그에 기한 제소명령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만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 사건에는 선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민지법 289조인데 우리는 안 배우잖아요. 300조에 나중에 가처분에 뭐 준용이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을 때 A를 선정 당사자로 선임했죠. 근데 이게 이 갑한테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예요. 공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가처분은 제가 보전하는 절차라고 그랬잖아.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건 보전 절차거든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하고 나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안 소송해야죠. 그래서 원래는 A가 갑한테 자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갑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이 공사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죠. 이게 본안 소송이거든요. 그럼 그거 하기 전에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뭐예요? 가처분 신청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이럴 수 있습니다. A가 본안 소송을 안 하고 있다면 가처분만 신청해 놓고 본안 소송 안 하고 있다면 갑은 A한테 야, 너 빨리 본안 소송해라. 이걸 본안에 대한 제소명령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갑이 이 법원에 이 가처분 법원에 본안 제소명령이라는 걸 하죠. 그러면 이게 인용이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A한테 빨리 본안 소송하라고 명하겠죠. 그렇죠? 그럼 A가 만약에 본안 소송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처분 취소시켜야죠. 이거 취소해내는 거 취소. 그럼 이렇게 돼요. 본안 제소명령 했죠? 그럼 이 본안 제소명령을 누구한테 명할 수 있어요? 법원은. 이 선정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고 이 효과는 누구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A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안 소송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처분 취소해야 되겠죠? 가처분을 어떻게 취소해야 되겠죠? 누가 취소 신청할 것 같아요? 갑. 여기서는 이 선정 당사자가 A, B, C, D의 선정 당사자 아니래요. 효가 안 미친대요. 그럼 효가 안 미치면 A, B, C, D한테는 가처분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맞죠? 그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잘 생각해 보면요, 있죠? 전부 다 A, B, C, D한테 유리해요. 가처분 취소 안 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설마 우리 시험에 뭐 가처분 이거 안 나오겠죠? 선정당사자 이렇게 어렵게. 그렇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보면 복수의 당사자가 선정이 된 경우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건 뭐냐? 자, A, B, C, D는요. A, B 두 명을 뽑았어요. 근데 E, F, G는요. 한 명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선정자 단체죠. 선정자들이 여러 명이니까 선정자 단체 아니야. 이걸 선정자 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정자 단에서 두 명 이상 뽑았죠. 그럼 당사자 적격을 합의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럼 당사자 적격을 합의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뭐가 돼요? 고필이지. 고유필적 공동소송.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죠. 여기하고 뭐예요? 여기죠. 맞죠? 이렇게 같이 공동소송하면 뭐가 될까요? 별개의 선정자 단위죠. 그럼 통공입니다. 통상 공동소송이네요. 그게 지금 55페이지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복수의 당사자가 선정이 된 경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선정자의 지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선정자의 지위.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견해 대립이 있는데 이 A, B, C, D가 A를 이렇게 선정을 했잖아요. 그럼 퀴즈. 이 선정한 B, C, D 이 사람들은 적격을 여전히 유지할까요? 병행형. 아니면 A를 뽑았으니까 A, B, C, D는 적격을 상실할까요? 갈음형. 어떻게 봐야 돼요? 견해가 대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격 유지설이 있고 적격 상실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양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적격 유지설이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적격 상실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잖아요. 읽어보시면은. 그렇죠? 근데 이건 좀 그런 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판례가 없거든. 그래서 나오기가 좀 힘들어. 이거는. 판례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네요. 그 다음, 이 부분 또 견해 대립이 있는 게 53조 2항 한 표 보면 소제기 후에 소송을 A, B, C, D 이름으로 했다가 이렇게 갑한테 했다가 소송 계속 중에 A, B, C, D가 A라는 선정 당사자를 뽑으면 A, B, C, D는 소송에서 탈퇴한 거로 보죠. 조문에 보면. 맞죠? 그럼 소송에서 탈퇴한 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적격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견해 대립 적격 유지설이니 적격 상실설이니 하는 것은 소송 중에 A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소송하기 전에 있죠. 소제기하기 전에 A, B, C, D가 A라는 선정 당사자를 뽑았을 때 A, B, C, D가 적격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로 국한해서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고 그런 거 구별 없고 소제기 전이든 소제기 뒤든 A라는 사람을 뽑았으면 A, B, C, D는 적격을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 다 견해 대립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각주 52번에 보면 학설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됐죠? 근데 이름 뭐 하냐고. 판례가 없는데. 그 다음 어떤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다 이설이 없는 것은 이거예요. 그럼 이때 선정 당사자가 선정이 됐죠? 갑한테 소송하고 있죠? 근데 B라는 선정자가 있죠? 또 갑한테 또 소송하는 거예요. A가 갑한테 소송하고 있는데 B가 갑한테 또 소송을 하는 겁니다. B가 갑한테 또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A, B 이 사람들은 당사자가 동일한 겁니까? 예, 중복소송이에요. 왜 그렇죠? 218조 3항. 선정 당사자 판결의 기판력은 선정자에게 미치거든요. 제3자 소송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기판력의 모순 조촉을 막자는 게 뭐예요? 그게 중복소송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적격 유지설이든 적격 상실설이든 중복소송으로 보는 데는 다 이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55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든 선정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인데 선정자가 소송하면 중복된 소재기에 해당해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 다음 그리고 판례는 돼 있는데 이건 변론 무능력 할 때 판례거든요. 변론 무능력.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판결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판력 미친다고 선정자에게. 218조 3항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6페이지 제일 위에 선정 당사자의 자격 상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상실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일단 선정 당사자의 자격은 선정 당사자의 사망, 선정의 취소에 따라서 상실되죠. 그 다음 여기를 보면 A가 있죠. 자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소를 취하했어요. 이 소취하가 적법하면 A는 처음부터 소제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거죠. A는. 그럼 A는 선정 당사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로 상실합니다. 자, 그래서 그 줄권거 읽어보면 선정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뭐한다? 상실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선정 당사자 자격의 상실은 이렇게 통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63조 2항 펴보세요. 상대방한테 통지해야지 대항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권 소멸 통지하고 똑같이 63조 2항 1항을 준용하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물어볼까요? A라는 소송 대리인이 센 거예요? 선정 당사자가 센 거예요? 소송 대리인이 세요? 선정 당사자가 세요? 선정 당사자죠. 선정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잖아요. 그럼 95조 1호 한번 펴봐요. 95조 1호. 자, 당사자가 죽어도 변호사의 소송 대리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도 살아있는데 본인이 죽어도 이 선정자가 죽었어요. 이 선정 당사자의 자격을 잃을까요? 아니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변호사도 살아있는데 맞죠? 95조 1호 유추죠, 유추. 그 부분이 동그라미 3번이죠? 동그라미 3번이죠. 그렇죠? 이 부산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살아있네. 이것도 안 되네, 내가. 살아있네. 그렇죠? 지금.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사투리 나오잖아요. 그 범죄와의 전쟁 본 적 있습니까? 왜 그 최민식 나오고 하정우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부산 사투리 쓰는 사람 제대로 쓰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조진웅 있죠? 그 사람이 부산 사투리 쓰는 거 다른 것도 부산 사투리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되게 듣기 어색하더라고 나는. 대구 사투리가 나와. 부산인데 보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제가 지금 서울말 씁니까? 전혀 아니거든.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제가 서울말 쓴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면 사투리가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제 부산 가면 제 친구들 나한테 재수 없다고 막 그러거든. 서울말 쓴다 재수 없다고 그래. 애들 막 어디 지금 여기 사투리 안 쓸래 막 이런다면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중간인이 돼버린 거야 이게. 말이 섞여가지고 여기 오면 막 사투리 쓴다고 그러고 밑에 내려가면 막 서울말 쓴다고 그러고. 그렇죠? 좀 돌아버리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양가로 2번 소송 절차의 중단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의 선정자 단에서 2명을 뽑았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된다 그랬죠? 고필. 그럼 이때 고필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67조 3하. 저는 중단이죠. 근데 이건 중단 안 돼요. 선정 당사자잖아요. 237조 2항 가보세요. 230조 2항 펴보시면 선정 당사자는 다 죽어야 돼요. 그 다음 똑같은 취지가 54조에 돼 있어요. 54조 읽어봐요. 취지는 똑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으면 계속 소송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소송가에서 선당은 다 죽어야 된다고. 됐죠? 다 상실하든지 자격을 아니면 다 죽어야 돼. 최후의 1인까지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계속 소송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최후의 1인까지 군가 안 해요? 군가?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 군가잖아, 군가. 기억 안 나요? 최후의 1인까지 맞죠? 내가 저번에 딴 데서 딴 강의하는데 최후 1인까지 군가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 진짜 그게 좀 사람이 좀 있으니까 한 80명 되거든. 지금 많이 줄었어. 원래 한 400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 줄어가지고. 근데 군가니 불러보라니까 진짜 부른 거야 또. 아, 대박 났잖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군가를 기억하고 있었네. 자, 그 다음 이제 56페이지 제일 밑에 로마조 5번 선정 당사자 자격 없을 때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57페이지 제일 위에 소송 요건이고요. 그 다음 자격 없을 때 법원의 조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선정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거죠. 당사자 적격 흠이 있으면 보정을 시켜야죠. 맞죠?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거고요. 적혀 있는 거고. 그 다음 추인하면 유효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61조 이렇게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전 펴보시면 61조가 59조, 60조를 준용하죠. 59조가 뭔데요? 보정명령. 60조가 뭐예요? 추인. 61조가 뭐죠? 선정 당사자 준용. 그 다음 바로 밑에 흠을 간과한 본안 판결 이렇게 나와 있죠.
흠을 간과한 본안 판결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렇죠? 자,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누구한테 배웠든 당사자 적격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뭐라 배웠어요? 그건 무효잖아, 무효. 그래서 무효 판결은 확정 전이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확정 뒤면 재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선생님, 무효 판결 저는 항소, 상소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건 소제기 전 사망 사건이고 소제기 전 사망 사건이 아닌 사안에서는 판례 없어요. 그럼 학설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설들은 무효 판결도 외과는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학설은. 그게 지금 흠을 간과한 본안 판결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소로 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 다음 변호사 시험 1회 때 나왔던 유명한 판례가 5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박스 판례거든. 별표 한 개하고. 자, 여기를 보면 이 ABCD가 있는데 생뚱맞게 공동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X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A가 X를 선정했고 B도 했고요. C도 했고 D도 했고 선정행위는 다 했어. 근데 공동의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이 X한테 소송한 거예요. 선정 당사자한테. 그때 이 선정 당사자가 인락을 했거든요. 인락은 갑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갑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 그러면 이때 A, B, C, D가 이런 법전으로 461조를 펴보시면 이걸 준재심이라고 하는데 451조를 준용하거든요. 그래서 준재심의 소란을 제기했어요. A, B, C, D가. 이때 A, B, C, D가 461조에서 451조 준용하니까 451조 1항 3호가 뭐냐면 대리권의 흠이거든요. 이 재심 사유를 막 주장했거든. 이때 판례가 재심 사유가 없다 봤어요. 왜 재심 사유가 없죠? 어쨌든 자기들이 선정을 하긴 했잖아. 다른 말로 하면 절차 보장에는 지장이 없죠. 절차 보장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음, 재심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소를 각하할까요? 재심 청구를 기각할까요? 기각이죠.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요건 심사에 대한 선순위성. 무슨 말이냐?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은 선정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선정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당사자 적격을 흠결한 판결이죠. 당사자 적격 흠결한 판결은 제가 아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면 재심의 소를 각하해야죠.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게 아니고 재심의 소에 대상 적격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그럼 각하할 걸 기각하면 안 되잖아. 요건 심사, 요건 심리가 선순위 아니야, 선순위. 그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시할 게 아니고 재심의 소에 대상 적격이 없다고 판시를 했어야 된다.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어쨌든 재심 사유가 없다고 봤어요. 재심 사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기면 59페이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60페이지. 제3자 참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